압권 시작합니다. 한때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 도대체 그 배는 누가 가는 거야? 오늘 면세점 이야기입니다. 그 삼성전자 주가가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네. 사람들이 막 이재용 말고 이부진이 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했었어야죠. 그리고 이부진이 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걸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해가지고 이렇게 홍라희 여사하고 이부진 사장 그리고 이서연 사장 등이 좀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네. 삼성전자 주가가 계속 하락해서 담보 유지 비율에 위기가 생겼다. 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그 동생들이 얼마나 화가 났을까. 오빠가 그냥 경영을 잘 못해가지고 네. 주가가 떨어져서 그러니까. 지금 마진콜 내가지고 좀 증거금 더 넣어야 되고 막 그런 상황이 돼서 그래서 만약에 이부진 사장이 경영을 하면 어떻게 됐을까? 호텔신라 주가를 보니까 왜 10만 원대였던 주가가 39,800원 마이너스 53%. 네. 그래서 삼성전자보다 주가가 더 많이 빠졌다. 음. 그래서 제가 이재용 회장님을 찬양하며 네. 삼성으로부터의 협찬을 유도하기 위해 이부진보다 이재용이 낫다. 그 얘기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압권이었습니다. 네. 그 호텔신라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네. 면세점 사업 관련한 얘기예요. 호텔신라의 어떤 매출액 그 주가 차트하고 이게 매출액 차트거든요. 이건 빅파이낸스에서 가지고 온 차트입니다. 네. 이게 주가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완전히 내려오고 있는데 매출도 보면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와서 좀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지만 네. 여기에 주가는 계속적으로 내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은 면세점이 돈을 왕창 벌던 요 시점이 두 번 지나갔는데 네. 그러면 이게 일반적인 어떤 경기 사이클 상으로 볼 것이냐? 그러면 지금 매출이 다시 늘어나고 있으니까 주가도 다시 올라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안 되고, 근데 사실 후행은 약간 합니다. 음. 그러니까 뭐 그 주가가 먼저 올라가고 이제 매출이 나중에 올라가는 효과가 좀 있는 건데 네. 이거는 트렌드를 보는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거 장사가 잘 되네라고 해서 주가가 좀 늦게 따라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은 여기 주가 매출은 좀 늘어나고 있지만 주가가 계속 내려가고 있는 거는 앞으로 이 늘어나는 매출이 더 늘어나지 않을 거다. 옛날 같은 고점을 다시 가지는 못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럼 그런 생각을 왜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호텔신라의 실적을 살펴보면은 매출이 2조 2천억 원인데 면세 유통이 2조 원, 호텔이 2천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호텔신라가 아니고 면세점 신라입니다. 거의 90%가 면세점이네요. 예. 2019년에 실적이 굉장히 좋았는데 매출액이 5조 7천억 원에서 면세 유통이 5조 2천억 원, 호텔이 5천억. 그러니까 면세점 신라. 면세점 신라. 네, 호텔 신라가 아닙니다. 이게. 그리고 2023년이 되면은 매출액이 2조 5천억으로 급격하게 많이 줄었고 네. 면세 유통 같은 경우도 2조 9천억 원으로 줄었고 호텔 매출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그러네요. 예. 네. 이러면서 점점 반 호텔 신라.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 네네. 거죠. 네. 그러면 이게 사실 그 면세점을 호텔신라가 특별히 경영을 잘 못해서 그런 거냐라고 하기에는 3분기 면세점 실적들을 보면은 매출액은 거의 8천억 되는 롯데 면세점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460억, 네. 호텔신라는 8,500억 매출액에 마이너스 450억.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된 걸로 따지면은 롯데가 더 그러네요. 적자가 심하죠. 네. 현대면세점 같은 경우에 2,200억 매출에 마이너스 80억, 신세계면세점 같은 경우에 4,700억 중에 마이너스 160억.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면세점의 실적이 좀 안 좋습니다. 네. 이 부분들이 그럼 도대체 면세점이 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일반인들이 체감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죠. 왜냐면은 면세점이라는 데가 우리가 해외 나갈 때 한 번씩 들러가지고 백도 사고 술도 사고 사봐야 한 $800 정도 되는 물건을 사는 네. 그런 유통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잘 안 가죠. 네, 잘 안 가죠. 네. 그리고 그 특별히 장사가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걸 자기가 우리가 체감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주변에 면세점 간 사람이 많은가 보다 그러면 면세점이 장사가 잘 되나라고 생각하시면 경기도 오산입니다. 왜냐면 면세점에 보이는 매대에서 물건을 사는 사람이 늘어난다고 해서 면세점 매출이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네, 그냥 중국의 다이공들이 네. 그 면세점 매대에 올라갈 필요도 없이 그냥 창고에서 뛰어가 버리게 되면은 네. 우리 눈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물건이 우리나라를 거쳐서 수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물건이 들어와요. 네. 그럼 보세 창고에 들어가죠. 네. 그럼 보세 창고에서 그냥 중국으로 가버립니다. 사실 예전에 면세점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 이런 얘기를 할 때 공항에 있는 면세점 바로 앞에 그 박스를 뜯고 버린 그 쓰레기들, 쓰레기 뭉치 이런 걸 보여주면서 이거 봐라 얼마나 면세점이 잘 되냐라고 했는데 그 얼마나 낭비입니까 그게? 낭비도 낭비지만 그거는 그렇게 큰 영향이라기보다 오히려 그 뒤에서 그러니까 매대에서 뜯지 않는
뒤에서 바로 나가는 따이공 물량이 면세점을 지금까지 먹여 살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상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것도 따이공 물량인데 따이공도 네. 그건 소형 따이공들의 그렇죠. 어떤 물량이었던 거고 사실 대형 따이공들은 뭐 그렇게 줄 서가지고 그렇게 뭐 매대에 있는 물건을 싹쓸이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럼 면세점이라는 건 사실 본질적으로 관광업의 일부입니다. 그렇죠. 그 관광업의 일부인 것은 관광 온 외국인들이 물건도 좀 사가고 그 좀 싸게 물건 살 수 있게 해줘가지고 관광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면세점이라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제 롯데 면세점은 어디에 속해 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네.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네. 롯데면세점 뭔가 셋이 궁합이 잘 맞아 보이잖아요. 네. 유통업 3인방. 근데 면세점은 호텔 롯데에 있습니다. 관광이니까. 네, 관광업이니까. 네. 그리고 신라면세점 같은 경우도 호텔 신라에 있는 거죠. 이게 사실 밖에 백화점이 면세점을 하게 된 거는 오히려 2015년부터예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 관광객이 좀 늘면서 면세점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막 불리게 됐었고 네. 이게 원래 정부는 그 당시에 면세점 산업을 좀 육성하기 위해서 호텔 신라라든지 호텔 롯데의 면세점을 좀 더 열게 해줘가지고 네. 글로벌 면세 사업으로 키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 면허를 더 주면 글로벌 면세가 될 수 있냐면은 이게 물량을 많이 띄워와야 네. 좀 싸게 띄워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른바 이제 바잉 파워가 네. 생기기 때문에 뭐 화장품이나 명품이나 이런 거 받아올 때 호텔 신라가 루이비통 뚫은 걸로 유명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물건을 잘 소싱하고 많이 소싱을 해야 좋은 물건을 싸게 네. 구매를 해서 그리고 이제 유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해주려고 그랬던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보니까 야 딱 보니까 중국인들이 와가지고 야, 면세점이 장사가 엄청 잘 되네.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왜 그런 호텔 신라 호텔 롯데만 해주냐.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뭐 두산, 뭐 한화, 신세계 뭐 다 뛰어들어가지고 네. 나도 달라, 네. 나도 몇 특허 달라 그래가지고 그때 난리가 났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특혜 시비가 걸리니까 그러면은 기존에 있던 애한테 주지 말고 오히려 딴 애들한테 주는 게 오히려 형평성에 맞는 거 아니냐. 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그 돈을 내러 다들 갔습니다. 최순실 씨의 K스포츠 재단과 미르 재단에 네. 맞아요. 맞아요. 돈을 내러 다 같이 가서 네. 그 롯데그룹 같은 경우는 거기서 돈을 좀 내 가지고 그 신동빈 회장이 뭐 최종 집행유예 그 유죄죠. 네. 를 받았고 SK 같은 경우는 최태원 회장이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실수로 돈을 못 내는 바람에 그래갖고 최태원 회장은 무죄를 받았고 네, 네. 뭐 그거랑 그러니까 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 네. 아까 뭐 말씀드렸잖아요. 호텔에 면세점이 있는 거라고. 네. 그러니까 호텔에 온 외국인들이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워커힐 호텔에 원래 면세점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SK는 그 면세점을 제어가를 못 받았습니다. 네. 맞아요. 그런 과정들이 좀 있어서. 근데 그 면세점 사업이라는 게 되게 이상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네. 원래 이상했고 뭐 원래요? 그러니까 원래 그 옛날에 네. 그러니까 2015년, 16년, 17년 뭐 이때 19년까지 계속 이상한 건데 어떤 구조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거 하나금융투자에 뭐 지금은 여의도에 복귀하신 박종대 위원님 자료인데 되게 네. 오래된 자료입니다. 이게 중국 여행사가 한 50 단체 관광을 하게 되면은 이게 한 4박 5일 정도 되거든요. 4박 5일 코스. 4박 5일 코스에 50만 원 정도 합니다. 그것도 싼데. 되게 싸죠. 이것도 싼데 그때 네. 이제 중국이 그렇게 구매력이 높은 국가는 아니니까. 네. 근데 여기서 이제 4박 5일 정도의 코스를 짜면은 중국 여행사가 이제 사람을 이렇게 해갖고 한국으로 쭉 데리고 오잖아요. 네. 그럼 한국에서 이제 오게 되면 한국에 뭐 숙식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럼 밥 먹고 뭐 잠자고 여기서 이제 가이드도 좀 써야 되고 네. 그리고 이제 버스도 좀 타고 다녀야 되고 막 그리고 이제 깃발 들고 돌아다니려면은 거기 뭐 관광버스 같은 거 타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다가 한국에 있는 여행사를 같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 오고 한국 여행사한테 넘겨주는 거죠. 그러면 한국의 여행사가 그러면 중국 여행사로부터 얼마를 받냐? 10만 원을 받습니다. 한 명당. 예, 예. 네. 그러면은 4박 5일 숙박에 이동에 가이드 하면 10만 원. 네. 이 말이 됩니까? 10만 10만 원이면 너무 싸잖아요. 네네. 호텔 값만 하더라도 좋은 호텔을 묵지는 않을 거라고 하겠지만 그렇죠. 뭐 한 1박에 한 7, 8만 원 한다 그래도 2박이면 없잖아요. 네네. 그 밥 한 끼 먹으려 그러면 한 돈만 원씩은 최소한 줘야 되는데. 음. 근데 이거 가지고 이게 돈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럼 한국 여행사는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이 관광객을 데리고 면세점에 갑니다. 네. 면세점에 가서 전체 면세점에 쇼핑을 한 돈의 15에서 30에서 50%까지 리베이트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행사의 주 수입은 요 지상비가 아닙니다.
면세점에서 수수료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면세점에서 이제 수수료 받아가지고 그걸로 가게 되는 그런 네.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한국 그 당시에 중국 전담 여행사 153개가 있었는데 네. 를 대상으로 지상비 조사를 해보니까 안 받는다. 10만 원 말고요. 안 받는다. 아예. 아예? 네. 안 받는다가 25%. 와, 4분의 1이 안 받았어요. 안 받는다. 그리고 마이너스 받는다. 준다. 우리한테 줘라. 우리한테 넘겨라. 우리가 돈 줄게. 예, 그러면은 중국 관광객들을 우리가 모실 수 있게 해주면 제가 돈을 드리겠습니다. 네. 요 비율이 한 18%.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거의 총 43%가 돈을 안 받거나 주고 리베이트를 주고서 중국 관광객을 모셨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면세점에서 리베이트를 주기 때문입니다. 네. 그럼 요거를 면세점에서 여행사로 주는 거를 이른바 송객 수수료라고 네. 부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송객 수수료는 면세점이 여행사에게 네. 주는 송객 수수료의 금액을 보시면은 가장 많은 2022년에 네. 7조 1천억 원. 7조 1천억 원이요? 예. 아니 뭐 사람이 많아서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이 많아도 네. 면세점이 여행사에다가 주는 돈이 7조. 아. 7조를 도대체 얼마씩 주면 7조를 이거 얼마씩 준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얼마씩 주면 7조가 되는 건데 근데 이거보다 그 상승률을 보면은 네. 그 당시에 2017년 18년만 하더라도 1조였습니다. 1조. 아. 이게 7조까지 올라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구조가 면세점이 얼마나 이 송객 수수료에 의존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고 네. 요 과정에서 좀 특이한 점은 또 뭐가 있냐면은 여기서 우리가 사드를 기억하십니까? 사드 기억나죠? 네, 네. 2017년 사드 보복이라고 불렸던 때가 있는데 사드 보복 이전까지의 면세점과 사드 보복 이후의 면세점이 좀 달라요. 네. 그럼 보면 여기서도 매출이 두 번 뛰거든요. 네. 여기서 한번 뚝 떨어지는 이 구간이 네네. 있죠. 그럼 여기서 여기 뚝 떨어지는 이 구간은 보면은 여기 그러니까 사드 보복에 영향을 받은 건 2017년일 건데 네. 여기는 그렇게 영향을 안 받고 뒤로 더 올라갔다가 코로나19 때 떨어지거든요. 네. 그럼 이게 왜 이런 구조를 가지게 되냐면은 이전까지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소형 따이궁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사드 보복을 맞았지만 아. 관광객은 오지 않았고 네. 대신 소형 따이궁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쪽으로 영업을 많이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어차피 관광객은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그 대신 이게 쭉 올라가다가 사드 보복을 맞고 뚝 떨어지고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요 구간 여기가 바로 송객 수수료 7조 구간입니다. 아. 그러니까 뭐 이게 뭐냐면은 따이궁들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더 높아진 거예요. 저 때는 관광객이 없을 때잖아요. 아예 없었잖아요. 관광객은 상관이 없는 거네요. 아예. 그렇죠. 아. 그러니까 아예 그냥 따이궁 대형 따이궁들한테 돈 왕창 주고서 모셔갔던 겁니다. 네. 그래갖고 이게 송객 수수료가 이렇게 늘어나는 구조가 됐고, 근데 그래 봐야 장사가 잘 안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2023년 여기는 안 나오는데 거의 한 5천억대로 줄어듭니다. 5천억대로. 송객 수수료가요. 예. 아. 그러니까 이게 구조적으로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세점의 면세점 시장 매출액이 2010년에 4.5조에서 2019년까지 24조 원으로 늘었고, 네. 그러니까 5배가 늘어난 거죠. 그 과정에서 중국인 관광객이 대폭 감소했지만 따이궁들을 주로 모셔오고, 네. 그리고 나중에는 코로나19로 완전히 박살났을 때도 따이궁 위주의 영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7조 원까지 늘어나는 구조. 그러니까 이게 면세점이 그냥 중국에다가 글로벌 브랜드들을 납품하는 무역상이 돼버린 겁니다. 그랬네요. 예. 그럼 품목으로 살펴보면 어떤 품목들이 있었냐면 네. 주로 화장품이 많았습니다. 왜 화장품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화장품이 가격대가 좀 적절합니다. 네. 그리고 물류를 하기가 좋아요. 그리고 원가가 낮아요. 네. 그러니까 화장품은 그냥 원재료는 별로 안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별로 안 들어가는데 거기에 마케팅이라든지 연구개발이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격을 할인하기가 되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그 면세점에서는 어떻게 파냐면은 한 면세라 그러면 한 10% 정도 네, 세금이니까. 네, 세금이니까 그 정도가 빠지는 게 정상인데 네. 그 보통은 30% 이상 따이궁들이 싸게 사가거든요. 면세인데. 네. 근데 네. 왜 그렇게 싸게 사가냐면은 여기에 이 송객 수수료가 있잖아요. 예. 송객 수수료를 주니까 거의 한 30%를 더 싸게 책정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한 절반 정도 가격
보다 좀 위에 한 네. 60% 정도의 가격에 따이공들이 그걸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따이공들이 그냥 뭐 자기들이 직접 사는 거보다 한국 면세점에서 사가는 게 더 싼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이게 무역상 역할을 해줬던 거고 그럼 디스카운트를 하게 되게 좋은 품목이 명품이라든지 명품도 사실 원가는 얼마 안 하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에 화장품 이런 것들이 주로 판매가 됐었던 겁니다. 그래갖고 2013년 면세점 판매 1위는 원래 루이비통. 네. 워낙 비싼 제품이니까 뭐 면세 할인도 크겠죠. 네. 근데 그게 아니라 2018년이 되면 1위부터 10위까지가 다 화장품이 차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면세점 전체 매출의 70%가 화장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관광객으로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게 진짜. 호텔 신라가 아니라 면세점 신라인데. 면세신라. 근데 화장품 면세 신라. 물론 화면 신라. 그냥 오늘 그냥 호텔 신라 얘기를 해서 그런 건데 다른 면세점도 다 마찬가지예요. 동일하겠죠. 네, 네. 마찬가지인데 이런 상황들이 좀 이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중국에서는 그럼 이게 굳이 한국에서 뭐 돈이 남으니까 그걸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중국은 이걸 이렇게 보고만 있을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자기네들이 면세점 하면 되지. 자기네들이 면세점을 하면 네. 그 자기네가 굳이 중간에 한국에서 그 일정한 마진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네. 그 마진을 뭐하러 주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로벌 브랜드들 입장에서도 뭐하러 한국을 거쳐가. 어차피 중국으로 가는 건데. 그럼 중국 면세점에서 그 일 해. 중국에서 하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초기에는 일단은 중국 면세점 못 믿겠다. 네. 거기에 또 짝퉁 면세점인데 가짜. 네. 네.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제 좀 믿을 만한 건 한국 면세점에서 온 물건이 믿을 만하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사실 그 기간의 문제잖아요. 네. 시간이 해결해줄 일이죠. 시간이 해결해줄 문제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그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아니 딸공들이 자꾸 이게 그냥 그 밀수 비스무리하게 자꾸 넘어오게 되면은 네. 이게 좀 문제가 있다 해서 정비를 하면서 하이난섬을 중심으로 예를 들어 출도 면세점. 그러니까 여기 하이난섬에 갔다 오면은 거기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국내에서도.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섬 나간다고 면세점 이용할 수 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주도 갔는데 면세점 이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우리도 제주도 가면 면세점 이용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여기에 출도 면세점을 하이난성에다 굉장히 크게 지었고 그리고서 거기 갔다 오면은 막 거기 혜택이 되게 많아요. 네. 한 일주일 동안은 인터넷 주문 가능은. 갔다 왔는데. 네. 뭐야? 그러니까 이게 면세점이 되게 이상해진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면세점이 예전에는 여행 갈 때 한 번씩 이용하는 해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관광업의 일부였는데 네. 일종의 유통업처럼 돼버린 겁니다. 그러네요. 그것도 이제 뭐 거의 국가별로 세금 가지고 띵가먹는 그런 유통업이 돼버려가지고 그거를 한국에서 완전히 딱 그 중국으로 가는 물건들을 딱 잡고 있었는데 네. 중국이 만약에 그걸 직접 하게 되면 우리나라 면세점들은 쉽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면세점 사업이라는 게 원래는 호텔과 같은 관광업의 일부여야 되는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한국 면세점이 그 중국에다가 수출하는 일종의 뭐 세금 띵가먹고 거기에서 이제 그쪽에서는 또 밀수로 들어가는 일종의 뭐 탈세 무역 같은 수단이었던 거고 글로벌 브랜드들 입장에서 보면은 중국으로 넘어가는 무슨 5% 같은 역할을 면세점이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면세점이 면세업을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세금을 좀 우회하는 그런 무역상 중국 무역상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거기는 뭐 짝퉁도 많고 그리고 물량도 우리가 좀 많이 확보를 할 수 있어가지고 거기에 뭐 바잉 파워가 있다 뭐 이런 얘기들 했었는데 뭐 거기에 출도 면세점 생기고 중국 정부에서 시내 면세점 몇 개 만들고 나니까 우리나라 면세점에 대해서는 값어치가 확 떨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럼 중국으로 다 넘어갔으니까 그럼 중국 면세점 대박이냐? 네. 그럼 이게 중국 면세점 1위 업체인 중국 면세. 요 중면면세라는 회사의 주가인데 보시면 한번 절정으로 쫙 올랐다가 쭉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중국 자체의 경기가 안 좋기 때문이에요. 네. 그럼 면세점도 우리나라 면세점도 그 얘기는 할 수 있겠죠. 네. 이게 중국의 좀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데 중국 경기가 좀 좋아지면 괜찮을 겁니다. 네.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근데요, 중국에서 경기가 안 좋아서 저런 거라면, 그러니까 중국의 경기가 좋아지면 사실 우리나라 면세점을 통해서 또다시 따이공들이 유통을 하면 좋아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좋아지는 거는 맞는데 네.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왜냐하면 구조적으로 많이 변해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건데 일단 외국인 인원수, 관광하는 인원수를 보겠습니다. 네. 인원을 보면 여기가 코로나19 때 급감하는 모습을 보이고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그럼 일단은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지만 면세점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는 면세점이 확실히 관광업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지는 않다는 거. 네. 그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그 외국인 매출액인데
외국인 매출액은 외국인 관광객이 늘었으니까 지속적으로 좀 늘어났어야 되는데 오히려 감소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외국인이 늘어난 거하고 면세점 매출액은 별로 이제 상관관계가 없어진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저는 상관관계가 생길 거라고 보는데 왜 생길 거라고 보냐면은 그 따이궁에 대한 의존도를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럼 거기서 이때가 얼마나 기형적이었는지에 대해서 보는 겁니다. 이 코로나19 이후에 요 때가 보면은 외국인 객단가가 2.8만 달러입니다. 1인당 외국인이 와서 3,600만 원씩 사갔다고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기형적이었는지 얘기는 드리는 거고 지금은 얼마로 내려와 있냐면 800달러. 그리고 관광객이 이제 정상화되고 있는 과정인데 객단가는 안 올라가네요. 그렇죠. 이게 맞죠. 그렇죠. 저는 그 당시를 비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물이 들어왔으니까 노를 저어서 투자를 하고 거기에 뭐 매출을 올리고 이익을 올리고 거기에 대해서 경쟁을 하는 건 맞아요. 당연하죠. 근데 이게 경영 환경이 바뀌고 산업 환경이 바뀌면은 그에 맞춰서 또 업도 변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면세업은 이때 당시에 지나치게 비대해져 있던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고 네. 이때가 비정상인 상황에선 비정상적으로 경영을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게 정상화가 되는 과정에선 다른 경쟁력들을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네. 결국은 관광업과 면세가 어떻게 시너지를 낼 것인가 라는 업의 본질로 돌아왔던 거고 중국으로 인해서 과잉돼 있던 면세점업은 자신들의 본질적인 경쟁력을 다시 돌아봐야 된다는 거고 네. 이 과정은 어쩌면 굉장히 힘든 허리띠 졸라매기 그 전에 이제 구조조정 그러니까 이른바 구조조정인 건데 이렇게 그게 막 늘어났을 때 장사를 하다가 네. 그 판매처가 아예 없어졌는데 만약에 이게 경기적인 문제다 라고 한다면 경기 돌아올 때까지 좀 버티면서 조금 기다릴 수 있겠죠.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아예 중국이 스스로 면세점을 하게 되고 중국 시장에 대해서 지금 글로벌 브랜드들이 중국에다 직접 하는 건 우리가 좀 브랜드 모양새가 좀 빠지지. 네. 이런 업체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은 이제 정부는 면세점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천공항의 어떤 임대료를 감면하고 면세점의 특허료 를 내야 되는데 그걸 인하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인천공항 같은 경우에 2020년, 2022년 해가지고 1조 5천억 원 가량의 임대료를 감면을 해줬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신세계가 8천억, 호텔신라가 2,600억, 롯데가 한 2천억 정도 감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때는 1,000억 원에 달했던 면세점 특허 수수료도 50% 감면을 해줬어요. 네. 이렇게 뭐 인천공항이 임대료를 낮춰주고 뭐 특허료를 낮춰주고 뭐 이런 것들도 상황적으로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면세점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벌지 못하는 상황이 됐으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그 인천공항이나 뭐 특허료가 그 감소하는 게 면세점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좀 드리는 거예요. 결국은 이 상황은 우리나라 면세점 자체가 옛날이어를 외칠 수가 이제 없게 됐다. 결국 면세점 사업은 오히려 축소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호텔신라는 그래가지고 요즘에 그 뭐 다른 비즈니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신라스테이부터 해가지고 이런 숙박업 네. 본질적인 경쟁력을 키우는 그런 부분들을 좀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면서 우리나라 면세점 사업도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구조적으로 환경이 변했다면 기업도 변해야 되겠죠? 압권이었습니다.